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본. 자, 우리가 그동안 자산부채에서는 개정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분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자본에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첫 시간 첫날일 거예요. 첫날 자본의 개정 과목 분류, 요 5가지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의 공부가 이제 되었다면은 여기서는 몇 가지 분계만 소개해 드리면 내용이 끝납니다. 자,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는 거. 법인의 자본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개인 기업의 자본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개인 기업에서 자본하면은 그냥 자본금이에요. 개인 기업은 개인이 투자한 돈이 그냥 자본금이에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주주하고의 거래에서 이익도 발생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런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에 따른 그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을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해서 이 자본잉여금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본거래로 이익이 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낸 이익잉여금을 따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의 자본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주와 기업 간에, 주주와 법인 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이 5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본 개정 과목을 정리하실 때 이 5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이 자본잉여금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이 한 2-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도 그 상대 개정 과목으로 한 2-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암기해 두시거나.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법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요 5가지로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자본금이란 그럼 뭐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금액이 표시된다는 것이죠.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밑에 분계가 주식 발행 시 분계 액면 발행을 했다면 만약에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했다.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00원 주주에게 받았고 대변에 자본금으로 기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면은 차입금으로 구분하죠. 은행에서 우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다. 그럼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차입금이죠. 근데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한 건요. 주주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에요. 주인. 법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갚는 게 아닙니다. 그 주주는 우리 회사에 그 5,000원만큼의 지분을 갖는 거죠. 우리 회사에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기업을 청산할 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이제 더 이상 영업을 중단한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만약에 기업을 청산한다면 그 청산을 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다 갚고 남아있는 자기 자본을 그 자기 주주들의 지분으로 n분의 1로 이제 쪼개는 거죠.
상장 안 하는 폐지해 버렸죠. 네. 그래서 법인은 그렇게 정리할 때 부채를 청산을 먼저 하고 남은 자기 자본을 주주들에게 청산할 때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금, 회사의 자본이에요. 자본금으로 표시한다. 자, 그러면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면요. 자본잉여금에서 꼭 알고 가야 될 개정 과목 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중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개정 과목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며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네.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다 보면은요, 주식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행한다. 그러면 증권회사에 주식 발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식 발행비로 구분을 하는데 주식 발행비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는 초과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자, 주식 발행을 할증 발행하지 않고 만약에 할인 발행이나 액면 발행을 했다면은 그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액면 금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테니까 그 초과금에서 차감시키고, 또 액면 발행을 했거나 할인 발행을 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산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것으로 주금 납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거고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은 유상증자 때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다. 유상증자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 우리가 부채, 사채에서 사채를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왔었잖아요. 그 사채의 가산 계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선 사채는 아니지만 자본금인데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으므로 사채 할인 발행, 사채의 액면가 이상 발행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그 초과된 금액을 표시했죠. 근데 자본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주식 발행 시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개정 과목을 쓰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본 잉여금이라는 것은 자본 거래에서 이익이 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본 거래는 영업이 아니고 주주와 법인 간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와 법인 간의 거래.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주주, 즉 주주와 법인, 즉 기업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계의 처리 원칙에서 우리가 회계의 전제 조건에서 우리 그거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 거래입니다. 감자 차익은 우리가 이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아까 유상증자 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유상증자.
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그러고요. 감자는 증자의 반대죠.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의 자기 지분을 줄여주는 것을 감자라고 하죠. 주식을 소각합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무상감자도 있고 유상감자도 있어요. 회사 형편이 있을 때는 유상감자를 해야 됩니다. 주주들 보고 주식을 그냥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죠. 주식을 사야죠. 그랬을 때 회사가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회사의 지분이 5,000원짜리 지분을 사는데 주식 액면가가 5,000원짜리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가 즉 법인이 이익을 본 경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본금 감소 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죽음의 반환에 의한 금액 또는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감자차익이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여기 비교 연산자를 보시게 되면은 액면 금액보다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작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5,000원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액면 금액 5,000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 5,000원. 우리가 발행할 때는 대변의 자본금이었죠? 근데 우리가 소각을 하면 차변에 와요. 소각을 하면 차변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얼마 주고 샀냐면요. 4,000원 주고 샀어요. 4,000원 주고. 그러면 주주에게 우리가 액면가 5,000원짜리를 4,000원 주고 샀으므로 싸게 산 거죠. 그것을 감자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이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봤다.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더 받은 거,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죠. 지금은 감자할 때 또 액면가보다 싸게 샀어요. 그래서 법인이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고요. 개정 과목은 감자할 때 이익을 봤다 해서 감자 차익, 이 두 개가 자본 잉여금 개정 과목이니까요. 적어도 자본 잉여금 개정 과목이 이거 말고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든가 또 뭐 몇 개, 두세 개 아마 앞에 분류된 거에는 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왜 태워요? 왜 주식을 태워요? 감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감자를 하는 목적,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위에 살짝 나왔었는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주식 총량을 조절을 해서 가치를 높이려고 자산을 주를 태워드려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밖에 나가 있으면 수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제 가치가 줄어들 수 있죠. 뭐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기업이 결손을 보아가지고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식을 감자를 할 수가 있어요.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줄여가지고 밑에 결손금이라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 이익잉여금을 마이너스 이상이나 적어도 제로로 만들려고 자본 내에서 이렇게 자본을 변동시키는 겁니다. 자본금을 빼가지고 회사가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 결손금을 메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을 잘해가지고 결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이제 자기 지분을 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손금을 채워나가는 그런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인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다 자본조정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자본조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본을 차감하는, 즉 자본 감소 성격을 가진 것들이에요. 자본 감소 성격. 그래서 조금 전에 자본잉여금은 대변으로 발생을 했었어요. 감자차익 대변이었죠. 자기 주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 대변에 있었죠. 발생할 때 이렇게 대변에서 자본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 조정 항목은 차변에 오는 것이 많다. 자, 주식의 할인 발행.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죠. 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 발행할 때도 발생합니다. 액면 발행을 하더라도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비용을 뭘로 처리하냐 그러면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그러면 액면 발행도 포함하는 거예요. 액면 발행부터 그 미만, 하여튼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식을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는데요. 현금은 4,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1,000원 싸게 발행했잖아요. 이것을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본 조정 항목은 자본의 차감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대변이지 않습니까? 자본 총액에서 빼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본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의 짝꿍 계정 과목, 즉 상대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자 차손, 아까 자본 잉여금의 감자 차익의 짝꿍에 해당되는 상대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금 감소 시 나타나는 것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취득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클 경우에 그 차이를 말한다. 자, 주주들에게 주식을 사는데 액면 금액보다 더 사기로 했다. 더 많이 주고 사기로 했어요. 주주들이 액면 금액 이하로 사는 것을 반대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액면 금액 이상으로 사주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했느냐? 5,000원짜리를 소각했는데요. 6,000원에 사서 소각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6,000원 나가죠. 그러면 법인은 1,000원을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감자차손으로 기록한다. 이 감자차손은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다. 감자차손, 자본 조정, 감자차익, 자본 잉여금. 그래서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에 있는 두 개, 자본 잉여금에 있는 개정 과목과 자본 조정에 있는 개정 과목을 다 이렇게 짝을 지어 보면요, 짝꿍들이 다 있어요. 자본 잉여금에 감자 차익이 있고 자본 조정에 감자 차손이 있고, 자본 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감자 차손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 또 자본 잉여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고 자본 조정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앞 페이지에서 그 자본 정리한 표 하나가 있잖아요. 한 페이지 딱 들어가는 표. 그 표에 보면은 위에 정리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부록에 짝꿍 개정 과목이라고 소개해 놓은 그 페이지도 어딘가 있어요. 거기에도 아마 그게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의 자본 조정,
관련한 분계 두 가지 또 우리가 이해했고요. 이번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보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개정 과목만 소개를 했어요. 네, 회계 처리는 나중에 문제에서 혹시 만나면 그때 해보기로 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만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타 포괄 손익 잔액으로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이다. 네. 당기 순이익에 당기의 이익에 반영하려면은 그것은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요. 이익은 수익으로 가고 비용은 비용으로 가야 되죠. 예. 그런데 추워요? 저기요. 기침하세요. 꺼요? 제가 제습으로 틀어놨는데 아직 냉방은 좀 아닌 것 같고 한번 끄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는 평가 손익이다 그러면 수익이나 비용 처리하겠죠.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는 평가 손익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냐면요. 매도 가능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우리 자산 평가에서 그 손익계산서로 가는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배운 게 딱 하나 기억이 납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 공부할 때 단기 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4월 달에 8만 원에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그런데 12월 31일 기말까지 우리가 보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산을 재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8만 원짜리가 15만 원 됐으니까 7만 원만큼 가치가 올라 있죠. 아직 안 팔았으니까 자산을 15만 원으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을 7만 원을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자산 증가. 그래서 분계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7만 원,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었어요. 자, 그 평가 이익은 뭐예요? 예, 영업의 수익이었습니다. 영업의 수익.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익을 받는데 이것은 당기 순이익에 포함시켰죠. 예, 그것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아니에요. 단기의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 만약에 8만 원에 취득한 주식이 기말에 5만 원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3만 원을 감소시켜야죠. 그러면 우리가 기말의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3만 원 자산 감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이에요. 자, 그런 것은 단기 순이익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냐? 지금 단기 매매증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하고 아주 유사한 유가증권이 뭐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한다 이거예요. 예,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하는 유가증권이에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것은 손익계산서로 안 갑니다. 손익으로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유보시킨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본으로 봐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4월 달에 8만 원에 샀는데 기말에 15만 원이 됐어요. 아까처럼. 근데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투자를 보고 취득한 거예요. 장기간. 그렇다면 분류를 할 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 놨겠죠?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7만 원이 올랐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만 원 자산 증가. 자, 대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7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을 안 해요. 포함시키지 않고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시 발생하는 이익은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물론 단기 매매 증권도 미실현된 거예요. 12월에 처분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 내일이라도 처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의 투자 목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평가해가지고 매해년마다 이익으로 반영하면 안 되죠.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은요, 최종적으로 손익에 반영할 때는 마지막 처분할 때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 처분할 때. 그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평가할 때 자산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요. 그런데 상대 개념 과목을 손익으로 가게 하지 않고 자본에서 감소시키거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미실현 손익을 전부 자본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곧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일부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격상 단기에 실현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미실현 손익을 우리는 자본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손익 계정이 아니고 자본 계정입니다. 그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요게 있습니다. FAT 1급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은 요거예요. 나머지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는 거고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이 네 가지가 다 자산을 평가한 것들이에요. 두 번째 있었던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해외에 있는 자산을 현재의 환율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은 우리가 현금 거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한 자산들을 말합니다. 선물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물 자산도 우리가 기말에 우리가 당초에 거래했던 금액과 기말의 현재 거래가 평가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산을 기말에 우리가 재평가를 하게 됐을 때 실현되지 않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서 자본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그냥 반영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FAT 1급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으므로 요거 자본이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재평가 잉여금은 이제 TAT 급수에 가면 나옵니다.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을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우리가 유형자산 앞에서 자산 시간에 배웠죠.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에 이제 건물, 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건물과 토지 같은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정책을 가져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건물과 토지라는 자산은 굉장히 규모가 큰 자산이고요. 또 시세 변동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국가의 경제 여건이나 상황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이 토지에 관련된 자산, 그 유형 자산은 공정 가치로 보고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목적에 적합한 회계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회계의 질적 특성에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질적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공정 가치를 가능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유형자산 공부할 때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분계를 아예 안 배웠죠. 예,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FAT 1급에서는 재평가 모형으로는 시험을 안 내겠다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원가 모형으로만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FAT 1급은. 원가 모형은 뭐냐? 건물이나 토지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건물이나 토지. 어차피 매각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이 아니니까 원가 모형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산이 아니죠. 예, 만약에 영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그걸 처분하면 가치는 그만큼 있는 거죠. 그런데 원가 모형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지금 처분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평가해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3억이 됐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분이 좋을 뿐이죠. 예. 팔아야 2억이 내 돈이 되는 거죠. 나는 어디 이거 팔고 갈 데가 없는 걸요. 예. 그러면 30억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제 30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이죠. 예. 그런 겁니다. 다만 그것이 투자 목적으로 내가 산 집이 1억에 샀는데 3억이 됐다. 그거는 금방 실현이 되죠. 투자 자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형 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 하나의 정책으로서 괜찮아요. 그런데 유형 자산도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평가 이익이 나잖아요. 그게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내용을 볼까요?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 요 재평가 이익이 재평가 잉여금이고요.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손실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가격이 떨어진 거는 손익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재평가 모형으로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했으면 가격이 하락한 것은 손실로 반영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만약에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가격이 하락한 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영업의 성과에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정책을 정했어요. 그러면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우리 회사의 영업소나 우리 회사의 토지가 있는 위치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급락을 했다. 그러면 경영자의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이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나빠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재평가 모형은 FAT 1급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건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하면은 여러분 손익계산서 생각하면 안 되고 자본이다.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 발생했다 해서 여러분은 이익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익에 영향을 안 준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개정 과목 이름이 꼭 이익 또는 손실처럼 생겼잖아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하면은 누가 보기에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판단하시면 안 된다. 왜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손익거래가 아니고 자본으로 본다 이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의 뭐라고 할까요? 짝꿍 정도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 손익거래에서 매기에 얻어지는 이익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업활동으로 얻어진 이익이에요. 영업활동으로 얻어진 이익. 회사가 1년간 영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 이게 기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서 기말 자본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은 회사에 유보되어서 잉여금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이고요. 미처분 전기말이니까 결산 때죠. 전기에 결산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에 쌓이게 돼요. 쌓이게 되고 다시 그 해에 그 회계연도에 다시 영업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발생한다 그러면 해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주주들이 나눠 가져버리면 안 되겠죠. 적립을 해야죠. 어떤 임의적립금이라는 것은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관이나 아니면 규정이나 또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는 거예요. 결의를 해서 이것을 이러한 목적으로 앞으로 적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유보한 금액, 즉 모아놓은 돈을 우리가 임의적립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이라든가 기타 법정적립금 요 두 가지를 법정적립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은 상법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적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30조인가 그러는데요. 상법에 의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결산기 금전 이익을 배당한 금액에, 즉 현금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을 일부는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는데 배당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어요. 또 현물 배당도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것을 현물 배당, 돈으로 배당을 해주는 것을 현금 배당,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것을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현금 배당을 말합니다. 금전 배당이니까. 그래서 현금 배당은 실제로 현금의 자금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주에게 규모로 100억만큼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자기 지분만큼씩 배당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100억의 10%니까 10억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최소 10억 이상을. 이것이 이익준비금, 법정 적립금 중에 하나고요. 다른 법령에서도 만약에 강제로 적립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기타 법정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익준비금, 즉 법정 적립금 포함해서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처분 전에 우리가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이익잉여금, 이걸 모두 합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이익잉여금이 많이 적립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은 많이 있는데 왜 이익잉여금을 말이죠 투자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기가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시장에 돈을 좀 풀어야 된다고 그러죠. 일반적인 그 경제학자들은 그래요.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또 반대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를 못 잡는다 하기 때문에 긴축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장단점이 서로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정부가 돈을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이런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는 대규모의 법인이 돈을 푸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 이익잉여금으로 그동안 이제 어떤 목적으로 적립한 거 있잖아요. 이걸 국내에 많이 투자하면 되죠. 국내에.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다가 정부가 장려금을 주잖아요. 예. 자기 나라 국가의 법인에게도 장려금을 주지만 외국 기업에도 장려금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갖다 지으면 장려금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아마 이 국내에 투자가 안 일어나면 국가가 국내 기업에도 장려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나 뭐 중국 기업이나 할 거 없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우리가 일정한 장려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미국은 이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걸 써야 돈 많은 대기업들이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회사 하면은 이 적립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수천조의 적립금이 있는 기업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돈이 좀 풀려야 국내 경제가 많이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 아주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자본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쭉 뒤에 가셔가지고 지난번처럼 문제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문제 조금만 풀다가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286페이지 부채와 자본.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이 많습니다. 결산이 좋죠. 부채와 자본은 문제가 별로 없네요. 수익과 비용에서 문제가 많군요. 자, 부채와 자본 몇 문제 없으니까요.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네요. 자, 1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4년 말 재무상태표 중 부채 내역입니다. 비유동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랬어요. 계정 분류만 할 줄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유동 부채. 이것하고 그렇죠. 계정 과목 분류만 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실제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FAT 1급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맞출 수 있도록 있어도 많이 이 정도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정 과목 분류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공부할 때 개정 과목 분류만 공부했어도 절반 이상 공부한 거예요. 분계를 못 하더라도. 분계는 일단 실무 문제이고 실무했을 때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입력하는 거고 이 이론 문제 맞출 때는요. 개정 과목 분류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4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비유동부채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건 좀 복잡한가요? 한번 볼까요? 3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입. 이에 대한 차입금 상환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25년이니까 내년입니다. 3월 1일에 200만 원 상환할 거예요. 26년 내후년입니다. 27년 3년 후입니다. 24년 12월 31일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이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했고요. 앞 시간에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유동부채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비유동부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3,400원 모두 비유동부채. 자, 위에 요 스케줄을 보고요. 비유동부채만 골라내면 돼요. 얼마가 비유동부채인가요? 저기 차입금에서는 26년 거하고 27년에 갚아야 될 요 두 개만 비유동부채가 되죠. 25년에 갚아야 될 것은 비유동부채 아니죠. 왜 아닐까요? 24년 12월 31일 시점에서 판단하면 돼요. 24년 12월 31일 결산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것을 물어봤으니까 24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25년 3월 1일에 상환하는 것은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동성 대체분계를 해야 되죠. 장기 차입금이지만 유동성 대체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동부채고 이거는 1년 2개월 남았으니까 비유동. 그래서 200 두 개, 400에다가 3,400을 더해서 답은 3번이다. 가능하죠? 다음 3번.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다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24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부채 중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비유동부채인 것. 25년 3월 말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죠. 24년 5월 말에 차입하였으며 그 상환 기간이 1년인 차입금 유동이죠. 25년 7월 말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장기 차입금, 7월 말이면은 7달밖에 안 남았죠. 유동부채죠. 장기 차입금이지만 24년 결산 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거 대체시켜야 되는 거니까 유동부채. 4번. 24년 12월 말에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언제나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면 돼요. 4번이 되겠고요. 5번.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은 누구인가? 기업의 거래 은행에서 당좌 차월이 발생할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요 당좌 차월에 대해서 우리 당좌 자산 공부할 때 앞부분에서 당좌 차월은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하면서 당좌 예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게 당좌 차월인데 이거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할 때는 뭐로 한다 그랬죠?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윤희가 답이 되겠네요. 당좌 예금 배울 때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다음 6번.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에 기입된 5월 18일에 거래로 오른 것은
5월 18일의 거래를 여러분이 추정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T 계정을 설명하면서 그때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정리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왜 전기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의 원리.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전기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에 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변에 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계를 어떻게 떠올려야 되느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이에요. 예, 차변. 그러면 이 현금은 뭐예요? 대변이에요. 대변. 예. 자, 대변에 300만 원 현금이고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00만 원이에요. 자, 이 거래는 여러분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배울 때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했다가 다음 해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변에 옵니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퇴직자가 발생한 거예요. 5월 18일 날.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뭘로 지급한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때 전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장부는 저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보이네요. 종업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였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7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